자, 그러던 어느 날 라쇼호세가 제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봤는데 좀 드셔보시겠습니까? 하면서 후작 부인의 동생 앙투안에게 기러기 내장 파이를 만들어서 내밀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너 요리도 진짜 잘하는구나 하고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이 막 오르더니 설사와 또 구토를 반복하는 증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 라쇼호세는 도대체 왜 이러시죠? 왜 이렇게 몸이 약해지시는 거죠? 하면서 그를 또 정성껏 간호를 하고 마리 테레즈에게 남편의 병세를 알립니다. 앙투아는 또 자신의 몸 상태가 뭔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신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파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도 라쇼호세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앙투안을 간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앙투안이 라쇼호세를 너무나 고맙게 생각을 했고,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고마워, 이렇게까지 간호해줘서 정말 고마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앙투안은 파리로 돌아온 지 5일 만에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부검이 진행이 됐는데 악성 위장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남동생이 라쇼호세가 권하는 와인을 마시고 고통에 몸부림치다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 역시 병사한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두 동생이 급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가문의 유산은 이제 여동생이 수녀가 된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이 여동생 수녀와 새언니 마리 테레즈와 나누어 가지게 됐어요. 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재산이고 큰 성과일 텐데 브랑블리의 후작 부인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재산을 혼자 차지할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피카르디에 있는 별장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이 마리 테레즈를 어떻게 죽일까? 수녀가 된 여동생은 또 어떻게 죽일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의 가정교사인 장 부리앙클도 이 별장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부리앙클은 귀족이면서 파리 대학의 신학생이었고요. 또 굉장히 잘생긴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후작 부인은 생트크루아에게 좀 실증이 나 있는 상태여서 이 순진한 청년을 유혹하기로 마음을 먹죠. 넘어옵니다. 자, 그렇게 이 가정교사와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와중에도 후작 부인은 이 독약을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중독이 됐나 봐요. 그 짜릿함을 계속 맛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새로운 취미를 하나 가지게 되는데 자신의 딸에게 독약을 넣은 음식을 먹인 후에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재빨리 다시 해독제를 먹여서 살려내는 위험한 놀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푸딩 맛있는 거야. 우리 딸 한번 먹어볼래? 하고 푸딩을 먹인 다음에 엄마 맛이 이상해요 하면 그래 하면서 얼른 해독제를 먹이고 살려내고 또 다른 음식에 독약을 넣고 또 살려내고 이런 짓을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새 애인 부리앙클과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후작 부인은 이쯤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요. 젊고 잘생긴 부리앙클 거기다가 정략 결혼을 해서 아무런 정도 없고 이제 돈도 없는 자신의 남편 고브란 그리고 자신과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위험한 일도 함께했던 생트크루아 그런데 자신을 한번 배신을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굴 선택할까 고민을 해보니까 그래도 위험한 남자가 적격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트크루아가 그래도 내 남자지. 그러면 다른 애는 좀 정리를 좀 할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 이참에 재산도 다 탕진하고 내 남자까지 넘본 남편 놈 내가 죽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브랑블리의 후작 부인은 일단 가족이 있는 생성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 성에 애인 생트크루아까지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이 집에는 남편도 있고 새 애인이 된 가정교사도 있고 그리고 원래 애인인 생트크루아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곳이 되었겠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브랑블리에는 남편의 포도주에 몰래 독약을 넣습니다. 자, 그리고 독약이 든
포도주를 남편이 마시게 되죠. 그런데 생트크루아가 이걸 눈치를 채서 바로 해독제를 먹여서 남편 고브란을 살려내요. 사실 자신의 동성애 애인이기도 했고, 자, 이렇게 남편을 죽인다면 자신도 죽이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을 살려낸 겁니다. 하지만 고브란은 해독제를 좀 늦게 먹어서 이미 독약에 중독되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 생트크루아와 후작 부인은 서로를 의심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독약을 먹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게 돼서 항상 해독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교사이자 애인인 부리앙클도 이때쯤이면 많은 걸 알게 돼요. 독약을 쓰는 여자였어.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자,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고 있더라도 할 일은 해야죠. 수도원에 있는 여동생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건데, 이 부리앙크를 유혹한 이유가 있어요. 젊고 잘생기고 그래서이기도 하지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유혹을 한 거거든요. 신학생이라면 수도원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 여동생에게 몰래 독약을 좀 먹여줘 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게 부탁일까요? 그런데 부리앙클은 너무나 겁이 많은 남자였어요.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부인 제발 이런 짓 좀 그만하세요 하면서 후작 부인을 설득해요. 이쯤 되면 떠나면 되는데 이미 후작 부인에게 너무 매혹되어 있어서 떠나지도 못하고 불안에 떨기만 했던 거죠. 그가 이렇게 거부를 하니 그냥 둘 수 없겠죠. 어느 날 시종이 자신의 술잔에 독을 넣는 장면을 이 부리앙클이 목격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후작 부인과 함께 침실에 있었는데 생트크루아가 죽여버릴 테다 하면서 습격을 하기도 해서 너무나 큰 공포감을 느껴서 아무리 예쁘고 매혹적이어도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하면서 부리앙클은 드디어 그녀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제 성에는 후작 부인과 생트크루아만 남게 되었어요. 자, 두 사람은 서로를 의심하고 있다 하더라도 또 서로를 열렬히 원하는 애인 사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두 사람은 또 격렬한 정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격렬한 정사를 나누었더니 후작 부인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침대맡에 물이 있어서 물을 한 잔 딱 마셨는데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열이 오르는 거예요. 아, 이놈이 나한테 독을 탔구나. 물에 독을 탔구나. 내가 독약을 마셨구나. 후작 부인은 깨닫게 되고 서둘러 이 해독제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행운이 있었던지 아무런 후유증 없이 무사히 살아나게 되죠. 생트크루아는 내가 죽기 전에 저 여자를 먼저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생트크루아는 자신의 이 독약 연구소에서 시체로 발견됩니다. 경찰은 그가 독극물 실험 도중에 발작을 일으켜서 사망한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집과 재산을 정리하는 와중에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상자를 열어봤더니 맨 위에 생트크루아가 자필로 쓴 편지가 들어있고 그 안에는 뭔가가 들어있는 여러 가지 병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먼저 읽어봤는데 이 상자를 발견하신 분은 이 상자를 불황불리의 후작 부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자 속 물건은 그녀 외에는 아무도 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녀가 저보다 먼저 사망했을 때는 상자 속 물건을 태워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자 속에 든 그 물건들은 뭘까요? 비소, 탄화순, 아편 등 이 독약을 만드는 재료들, 원료들이 들어있었고 또 이미 제조된 대량의 독약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후작 부인이 생트크루아에게 보냈던 36통의 연애 편지 그리고 약속 어음 발행했잖아요. 그것도 같이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들이 개에게 약을 먹여보는데 개가 약을 먹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사한 이 개를 데려가서
해부를 해봤는데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어요. 경찰은 이게 사람이 죽어도 검출되지 않는 독약을 만들어서 후작 부인이 이 독약을 이용해 그동안 사람들을 독살해 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후작 부인,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파리를 탈출해서 피카르디 성에 머물면서 상자 속에 들어있던 자신의 편지는 모두 위조된 것이다 라는 소문을 퍼뜨려요. 그리고 이 재판소 직원을 매수해서 상자를 입수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작 부인의 동생, 그러니까 앙투안의 아내 마리 테레즈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역시 그녀가 가족들을 모두 죽인 거였어. 내 남편을 죽인 거였어. 라는 확신으로 후작 부인을 고소하려고 했죠. 자, 그러자 위협을 느낀 후작 부인은 영국 런던으로 도망을 쳤고 그녀를 도왔던 시종 라쇼세는 파리의 거리에서 체포되게 됩니다. 라쇼세는 가혹한 고문을 받은 후에 그간 저지른 살인 행각을 모두 자백을 하게 되었고 산채로 이 마차에 치여 죽는 그런 처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런던으로 도망갔던 후작 부인, 런던에서도 그녀를 품어줄 수 없었겠죠. 추방령을 내렸고 그녀는 다시 네덜란드에 가서 숨어 지내게 되고요. 그 후 3년 동안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한 수도원에 은신하게 되는데 수도원은 성역이어서 경찰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은신처로 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회고록을 쓰게 되고 그 회고록은 세상에 출판돼서 선보이게 되는데요. 너무나 끔찍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남동생들과 근친상간을 했으며 낙태를 한 적도 있고 또 많은 남자들과 정사를 나눴는데 그 정사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약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인 내용도 상세히 기술해 두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어쨌든 자신은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승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 회고록을 쓴 것일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잔인한 범죄를 자랑하듯이 말이죠. 자, 그렇게 수도원에서 은둔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수도원에 한 수도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가 또 너무 잘생기고 매력 뿜뿜하는 거예요. 후작 부인은 이 수도사와 자주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도사가 어느 날 수도원 안에만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죠. 저도 좀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 아름다움을 저 넓은 하늘 아래에서 마음껏 바라보고 호젓한 강가를 함께 거닐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녀를 수도원 밖으로 이끌게 됩니다. 이 후작 부인은 설레는 마음으로 수도사의 손을 잡고 수도원 밖으로 나와서 강가를 거닐며 데이트를 즐기게 되죠. 자,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남자들이 두 사람을 외워싸는 겁니다. 당황한 후작 부인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수도사를 딱 바라봤는데 그가 후작 부인의 팔을 꽉 잡으면서 저는 파리 재판소의 데그레 조사관입니다. 부인, 당신의 책 잘 읽었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데그레는 후작 부인을 잡기 위해서 이 수도사로 변장을 해서 성역인 수도원 밖으로 그녀를 유인했던 겁니다. 후작 부인은 그렇게 마차에 태워져서 파리에 호송이 되는데 그녀가 탄 마차 주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북적이게 됩니다. 바로 귀족 신분의 이 아름다운 독살마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불황불리에 후작 부인은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고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간수를 유혹해 보는 등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유리를 깨서 그 파편을 삼키기도 하고 자신의 항문에 막대기를 쑤셔넣는 등 자살을 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를 하죠. 자, 그렇게 후작 부인은 3개월 동안 23회의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후작 부인의
그 아이들의 가정교사이자 신학생 브리앙클 기억나시죠? 브리앙클이 소환돼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후작 부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모든 범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책은 모두 상상해서 쓴 거예요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여전히 귀족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품위와 위엄을 잃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서 모르는 일이에요.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판사들도 이 모습에 막 질려버립니다. 아, 이 여인은 감정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죠. 지금이라면 아, 이 여자는 사이코패스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브리앙클은 이제 그만 모두 인정하시고 용서를 받으십시오. 돌아가신 분들이 불쌍하지도 않으십니까? 하면서 13시간이나 그녀를 설득했지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해요. 오히려 설득하던 브리앙클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자백을 하지 않자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이제 화형법정에서 고문을 받는 것인데요. 이 화형법정이라는 건 루이 왕조 시대에 마술을 했다거나 독사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일에 관련된 재판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중죄이니까 극형을 선고하는 구강직속재판소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화형법정이라고 했냐면 온 방이 검은 천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런데 대낮에도 소나무 장작빛으로 조명을 밝혀서 마치 불이 막 타오르다가 조금씩 꺼지는 것처럼 보여서 화형법정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고문이 이루어졌대요. 채찍으로 내리치기도 하고 마차 바퀴나 목마 등을 이 고문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 진짜 흉악범은 눈과 귀에 녹인 납을 쏟아 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타지를 불에 그스리고 손톱을 뽑고 다리를 묶은 뒤에 쇠꼬챙이로 서서히 조이는 그런 고문을 행하기도 했죠. 후작 부인도 이곳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바로 물고문을 당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옷을 다 벗겨내고 손과 다리를 묶은 다음 누워서 계속 물을 받아먹게 하는 그런 고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고문을 받고 그녀가 고백을 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살아날 수 있는 그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합니다. 더 이상 고문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재판소는 후작 부인에게 사형을 언도했고 마지막으로 소르본느 대학의 신학 교수가 고해성사 신부가 돼서 후작 부인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제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하며 계속 설득을 하게 됩니다. 물고문으로 지칠 대로 지친 데다가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제 나는 살아날 확률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후작 부인은 무릎을 꿇고 신부에게 매달려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가 얼마나 진심으로 고백을 했던지 신부가 그녀는 마치 성녀처럼 보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처절하게 고해성사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후작 부인은 그레브 광장에 마련된 처형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1676년 7월 26일이었는데요. 당시 브랑블리의 후작 부인은 3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형대에 올라서 그렇게 회개까지 했으면 마음을 돌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모두가 죄를 지었는데 왜 나만 당해야 하는가? 왜 나만 죽어야 하는가? 라고 소리치다가 단칼에 목이 베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불더미에 던져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처형식 다음날 사람들이 몰려와서 후작 부인의 시신을 태운 죄를 막 헤집더니 뼈를 주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후작 부인의 유골은 비싼 가격에 팔려나갑니다. 이 후작 부인의 유골이 마법의 부적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비싼 값에 팔려나갔던 겁니다. 자, 브랑블리의 후작 부인의 이 잔혹한 범죄는 많은 문인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줍니다. 알렉산드르 듀마도 그녀를 모티브로 소설을 썼고요. 그리고 코난 도일, 홈즈의 저자 코난 도일도 추리소설은 아니고 그녀를 모티브로 한 공포소설을 썼다고 하죠. 그리고 존 딕슨 등 많은 문인들이 그녀를 모티브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독약으로 최소한 50명,
50명이 넘는 사람을 독살한 불황불리의 후작 부인에 대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